전 세계가 숨을 삼켰다. 싱가포르 인구의 70%가 한국어로 기본 회화가 가능하며 공무원 채용에서 한국어가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믿기 힘든 통계가 공개되자 CNN은 싱가포르 제2의 서울이라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의 문화 중심이 바뀌었다고 단언했다. 영어와 중국어 중심의 다언어 정책을 지켜온 싱가포르가 어쩌다 이렇게 깊이 한류에 잠식된 걸까? 그리고 한때 이를 막으려 했던 정부가 왜 끝내 포용을 선택했을까? 그 중심엔 충격적인 진실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딧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 하나가 나를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게 될 줄은 몰랐다. 싱가포르에 리틀 서울이 생겼다는 제목의 포스팅. 댓글에는 한류에 열광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사진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한국어는 이제 싱가포르 제2의 공용어라는 우스갯소리도 보였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그저 트렌드가 아니었다. 이건 문명의 충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코르테즈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문화인류학 박사로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문화 갈등과 정체성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치적 억압을 받는 여성 공동체, 자본에 의해 사라지는 전통 문화, SNS가 바꾼 청년 문화의 미래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험했지만 이번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그 어떤 것보다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작년 9월 싱가포르 문화부 산하문화 교류 포럼의 초청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제게 주어진 주제는 한류와 아시아 정체성의 재편이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창이 국제공항 터미널에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와 함께 한국어 안내문이 당당히 네 번째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고 면세점 직원은 제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콜롬비아 출신인 제가 외모만 보고 한국인으로 오해받았던 거예요. 제가 Hola, I'm from Bogota라고 하자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손님 대부분이 한국 분이라서요 라고 웃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긴 이미 문화적으로 한국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K-팝이 흘러나왔고 택시기사는 BTS의 가사를 정확히 따라 부르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오차드 로드를 중심으로 한 쇼핑몰들 그 절반 이상이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고 배달의 민족, 이디야, 설빙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눈에 띄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서울 강남역을 방불케 했고 저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정말 싱가포르가 맞나?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로비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싱가포르에 이렇게 한국 문화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그 직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저희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 K-팝, 한국어까지 모두 즐깁니다. 심지어 제 친구 중엔 한국어로 일기 쓰는 친구도 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어진 통계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만난 문화사회학자에 따르면 20대 인구의 90% 이상이 K-팝을 즐기고 있으며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한국어 회화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공무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비공식 가산점을 받는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이자 문화인류학자인 안드류 탄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한류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에요. 젊은 세대는 한국을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육, 기업 문화, 심지어 정치적 모델까지 한국을 참고하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숫자를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고 방과 후 수업으로는 태권도와 K-팝 댄스가 가장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국어로 채택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다민족 국가가 이렇게 특정 국가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직후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불길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죠. 예비 취재를 위해 북기스 지역을 찾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리틀 서울이라 불리는 구역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현지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거리 곳곳에서 보였죠. 대학교 주변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K-팝 화보집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를 문화 침투로 간주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점점 문화 정체성 상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말을 아끼거나 자리를 피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촬영 중에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한류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아시아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조용한 전쟁이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문화가 국가를 뒤흔들고 있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담은 채 저는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도심 곳곳을 발로 뛰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 취재 목표는 명확했어요. 어떻게 한국 문화가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것이 싱가포르 사회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템피니스 지역의 한 유치원이었습니다. 문화사회학자인 안드류 탄 교수의 소개로 방문 허가를 받았고, 저는 조수와 함께 수업 참관이라는 명목으로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전 수업에서 펼쳐진 장면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라는 한국 동요에 맞춰 숫자를 배우고 있었고, 선생님은 숫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 셋을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간식 시간에는 김밥과 유부초밥이 제공되었고, 아이들은 익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했죠. 한국 음식은 영양이 풍부하고 아이들도 잘 먹어요. 담당 교사의 말처럼 이미 이 유치원의 일상은 상당 부분 한국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북기 바톡 지역의 공무원 시험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비공식 한국어 특강이 운영되고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한 학원장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면접관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가산점은 없지만 체감상 가점처럼 느껴진다고들 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체계적인 제도화, 이것은 문화가 단순히 소비되는 수준을 넘어 사회 구조 속 권력의 문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싱가포르 군부대 근처에서 현역 군인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비공식이지만 부대마다 K-팝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고, 심지어 장교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한국의 군사 교육 시스템과 리더십 모델을 연구 중이고, 실제로 한국 국방대에서 연수를 받은 이들도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은 엔터테인먼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즉,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드 임팩트였어요. 그날 저녁에는 금융지구인 래플스 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금융인들이 퇴근 후 한국 음식점으로 몰려드는 모습은 진풍경이었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까지 싱가포르의 고급 식문화에 한식이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투자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한국 기업과의 협상이 잦아져서 직원들에게 한국 문화 교육을 시킵니다. 회식 문화, 존댓말, 나이 개념까지 익혀야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거든요. 이쯤 되자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문화의 자발적 채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 의문은 곧 불편한 사실들로 이어졌습니다. 몇몇 인터뷰들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촬영 중에는 어딘가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촬영 허가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의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누르라는 유명 말레이계 유튜버로 1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싱가포르 대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조용히 만나야 해요. 당신이 찾는 진실, 제가 일부 가지고 있어요. 약속 장소는 차이나타운 안쪽에 위치한 허름한 찻집.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누르는 긴장한 듯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싱가포르 정부 일부가 한류 확산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어요. 언론 조작, 광고 차단, 유튜브 알고리즘 조작까지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한국 문화는 위협이다라는 프레임을 퍼뜨리는 것.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지난 6개월간 벌어진 일들의 기록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삭제, 광고 차단, 신변 위협까지 한류를 다루던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됐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멕시코에서 정부 부패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찍던 중 동료 카메라맨 로드리고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저는 그게 분명 경고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USB에 담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들의 채널이 연달아 삭제되었고, 어떤 이는 자택 앞에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는 CCTV 영상도 남겨놓았죠. 그리고 그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이름. 데이비드 텐, 싱가포르의 미디어 재벌이자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 여론을 조작하는 그림자 권력자였어요. 그는 자국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중국 자본과 손잡고 한류를 억제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쯤 되자 제 머릿속엔 하나의 명확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문화는 순수하게 흐를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나 권력의 의지에 휘둘리는가? 누르에게 받은 USB를 분석한 뒤 저는 밤을 새워 그 안에 담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파일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죠. 유튜브 채널 삭제 시점과 정부 관련 행사 일정이 이상하리만큼 정확히 일치했고, SNS에서 한류 콘텐츠를 다루던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은 연달아 의도적으로 차단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고 계정 정지, 알고리즘 비노출, 그리고 특정 IP에서 조직적으로 작성된 악성 댓글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USB 파일의 최종 폴더에는 누르가 직접 기록한 조사 노트와 인터뷰 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그중 특히 눈에 띈 건 T라는 약자로만 표기된 인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막대한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 정부 주요 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자국 문화보호 명목으로 중국 자본과 전략적 협력 중. 직감적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의심하던 데이비드 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열쇠를 찾기 위해 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나. 싱가포르 태생의 한국계 2세로 현재 한국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그녀는 첫 대면부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이 누르에게 USB를 받았다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누르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녀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한류 열풍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케이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 역시 모두가 이를 반기는 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득권층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 세력은 이런 변화가 두려운 거죠. 한류는 그들에겐 위협이에요.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하나는 최근 실제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건축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방음장치가 완벽한 K-팝 댄스 학원이 소음 민원을 이유로 폐쇄당한 일도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법적 조치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아는 이들에겐 명백한 탄압의 신호였습니다. 하나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문화가 여기 더 뿌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제도와 규제, 여론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며칠 뒤 저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찾게 됩니다.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이자 친중국 성향이 뚜렷한 제시카 탄. 그녀는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면도 꼭 다뤄주시겠죠? 제시카는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K-팝에 과몰입해서 현실과 괴리되고 있어요. 전통 문화를 잊고 외모지상주의에 물들고 한국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건 분명 정체성 혼란이에요. 그녀는 매끄럽게
그러나 강한 의도를 담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문화만 특별해야 하죠? 왜 그걸 비판하면 다 혐오로 몰아가는 걸까요? 제시는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류의 그늘을 부각시키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위에서 주어진 방향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취재원으로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저는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싱가포르 내의 문화 갈등이 아니었어요. 한류의 확산과 중국의 문화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그 중심에 데이비드 텐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자이자 언론 자유의 옹호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싱가포르 내 미디어 60%를 간접 소유한 거대 재벌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대형 미디어 그룹과 비밀리에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메일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데이비드는 한류는 문화적 침략이라는 캠페인 문구를 통해 정부 고위층에 정책적 제약을 가하도록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통제다. 싱가포르는 그런 문화적 점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젊은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누가 시킨 것도 광고도 아닌 자발적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문제였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것. 기득권층은 그 자생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점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도 가족들에게 불가사의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누르는 SNS에서 실종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발신자는 없었고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하나.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내 가족이 멕시코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한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로드리고가 사고로 죽던 날. 그의 핸드폰에도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었다는 걸 기억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자유와 미래를 위한 싸움.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아시아 정체성의 분기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하나에게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왜 나를 돕고 있는 거죠? 하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명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도 알고 싶어요. 이 변화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2024년 12월 15일 아침,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앞.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과 수십 개 언론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팝 음악을 틀며 응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문화 침략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고 경찰은 양측 사이에 긴 벽을 만들며 폭발 직전의 분위기를 조심스레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수백 쌍의 눈동자, 그리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숨을 고르고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코르테즈,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싱가포르 곳곳을 돌며 한국 문화의 확산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조용하지만 깊고 거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발언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현장에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스트리밍이 중단되고 와이파이 신호가 모두 사라졌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군중의 일부가 소란을 일으켰고 반한류 시위대가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한국 문화는 문화 식민주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데이비드 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그는 기자들 앞에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의 대리인이다. 싱가포르의 다문화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선동가일 뿐이다.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조수가 90 위성송신 장비를 빠르게 설치했고 전 세계로 다시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이윽고 누르가 등장했습니다. 긴 코트와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조용히 무대에 올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텐의 미디어 그룹 서버에서 직접 빼낸 기밀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 반환류 캠페인에 사용된 자금 내역,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이메일 대화 내용, 모든 게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일부 반환류 시위대는 키켓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누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누구에게 해가 되나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검열당해야 하죠? 그리고 그 순간 김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파견된 문화전도사가 아닙니다. 그저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싱가포르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군중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두 주먹을 들어 자유를 외쳤고 마침내 그 목소리는 수천 명의 합창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호원들이 누르와 하나, 그리고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나와 우리 앞에 인간 방패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는 다름 아닌 봄날, BTS의 그 노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그 메시지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경찰 특수부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포한 대상은 저희가 아니라 데이비드 텐과 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누르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겁니다. 국가반역, 외국 자본과의 불법 유착, 언론 통제, 시민 탄압 등 모든 혐의가 거의 완벽하게 입증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텐의 딸 샤론 텐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까지 한국에서 K-팝 연습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해 했고 강제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감금되었어요. 현장은 숨죽였습니다. 샤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꿈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를 탄압한 사람이 어째서 우리 정체성을 운운하나요? 우린 선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고 이 순간은 곧바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싱가포르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민의 문화적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화 표현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는 전면 폐지되었고 문화자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진정한 아시아 문화 수도로 거듭났습니다. 한국과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검열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누르는 새 플랫폼에서 채널을 재개했고 하나는 이제 양국 문화외교 공식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론은 마침내 다국적 걸그룹으로 데뷔하며 아버지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자작곡을 발표했어요. 그 곡의 제목은 Flow, 흐름. 그녀의 노래처럼 문화는 물과 같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때로 세상을 바꿉니다. 문화는 누군가의 권력이 아닌 모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레나 코르테즈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문화는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또 다른 문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을지 모르겠죠. 구독자님들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